네, 길렌 키젤르 코스케르 프랑스 변리사협회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식 재산 그리고 유럽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셨고요.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오찬이라서 제가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서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했죠. 마케팅, 또 모든 전 분야에서 AI가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혁신을 구가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투자 숫자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경우를 볼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AI에 많이 투자를 한 국가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그리고 유럽은 대략 한 500억 유로화를 투자를 했습니다. 비슷한 투자를 독일, 프랑스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프랑스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인재를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의 지식 재산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AI에 대해서도 법적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AI에 관한 유럽 규정 초안이 드디어 유럽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위원회 티에르 브루통님께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채택이 됐던 AI에 관한 유럽 규정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보안 그리고 혁신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룰은 완벽합니다. 리스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규제는 더 낮아진다. 입니다. 그런데 지식 재산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AI를 보겠습니다. 현재 규제 틀이 뭔가 미진하게 보입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AI 규정 초안은 리스크 측면에서는 AI만 다루고 있고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AI 개발이 권리를 존중하고 또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네요.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버렸어요. 실수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꾸 만져서요. 이거 클리커를 저 위에다 두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AI 개발을 한쪽에선 하되 또 다른 쪽에서는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관련된 경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혁신을 도모하되 동시에 견실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AI 규칙은 또 법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IP 보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잠시만요. 네. 반드시 우리는 창출자들,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 이퀄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죠. 이제는 이분법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AI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의료기술, 컴퓨터 기술, 전기기계 장치, 에너지, 의료, 제약, 생명공학, 심지어는 유기정밀 화학에까지도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1위에서 10위까지 가장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를 써두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특허를 봤었을 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유럽에 와서 특허 출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7%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특허 출원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4% 늘어났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요. 마지막 분명한 것은 한국이 갑자기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로서 특허 출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간 아주 소수 2023년 하락했습니다. 특허 출원이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AI 특허 가장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를 한번 부분별로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챔피언이죠. 유럽 특허, AI 쪽 특허 가장 주요 출원 1위 거의 챔피언이 한국입니다. 특히 재벌들, 한국 재벌들이 압도적입니다. 예컨대 LG나 삼성이 압도적으로 특허 많이 AI 쪽에서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요. 과연 어떻게 AI를 유럽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유럽 AI 특허 관련돼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PE에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AI를 특허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AI를 만약 특허 출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진보성, 인벤티브 스텝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럽 특허청에서는요. 진보성에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소리나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보성이 있을까요? 진보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이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술적 특성,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해당 발명에 의해서 얻어진 기술적 효과가 기여적인지 비기여적인지를 봐야 되고 기술적 문제에 청구된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뭐냐? 바로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것은요. 유럽 특허청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어 프로세싱을 출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절해 버립니다. 왜? 언어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비기술적이기 때문이죠. 랭귀지 프로세싱은요. 따라서 NLP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NLP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 유럽 특허청은 기술적 특성이 없는 NLP를 특허권을 주기를 거부할까요? NLP는 테크니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멘틱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멘틱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변리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건 유럽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물론 앞으로 기준이 또 진화하거나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첫째, AI를 과연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고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서 혹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봐야 될까요? 유럽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에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신경망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진보성 단계에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유럽은 아닙니다. 신경망을 진보성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반이 있는가? 신경망은 추상적인, 수학적인 미터다, 기준이다. 그래서 보호하면 안 된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과연 경제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혹시 유럽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신경망을 보호를 안 해줘? 이거는 무덤 파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입니다. 첫째, 디스클로저이죠. 디스클로저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의무입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특허에서는요, 디스클로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호를 요청할 때 충분히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AI 분야에서 여기 블랙박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은요, 거의 블랙박스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관련된 발명이 있어서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잊지 말고 과거에 몰랐던 걸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위해서 초안을 만들자마자 곧바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plausibility입니다. 개연성인데요. 개연성이라는 것은요, AI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입니다. 유럽 특허청에서 plausibility를 새롭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plausibility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특허 출원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AI를 발명가로서 간주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AI는 발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왜냐? 물리적인 인간, 자연인이만 발명가로서 인정받습니다. 유럽의 법적 입장은요. 일부 경우에 저희는 AI를 특허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AI를 이용한 의료진단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AI, 또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유럽 특허청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실질적으로 AI가 잘 응용이 되었다. 어떤 수학적 구현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작업 분석에 비해서 진단의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하는 기술적 기여가 있었다라고 의료진단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유럽 AI 특허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컴퓨터 구현 발명은 반드시 새롭고 명백하지 않는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특징들,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를 할 때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하는 모든 특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지 않는 특징은 진보성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또 신경망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만 진보성 단계 평가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부스 판례 소개합니다. 탈러 박사가 유럽 특허청과 또 영국, 미국 등 여러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했죠. AI 시스템을 발명자로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명자는 자연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내추럴 퍼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유럽 특허청이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뭐가 나오든지 간에 AI는 발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틀들이 있겠죠. 저작권이나 저작 인적권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할 때 예컨대 영업비밀, 계약과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일반적 권리, 또 이용 약관, 오픈소스 라이언스, 디지털 커먼스, GDPR, 프라이버시 보호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저작권 그리고 저작 인적권에서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 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입법이나 규제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죠. 여러 법을 제정한다든지 또 규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 내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법을 보면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러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무엇일까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추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예외에 대응을 하고 저작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 관리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창작물의 태그를 지정하고 추출 시기, 사용 방법, 사용자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옵트아웃하거나 혹은 데이터 위주 활동에서 우리에게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툴을 개발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또 추적하고 그리고 또 이 가치를 상용화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변리사 협회, 제가 대표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역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집단적 관리 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소유자들을 보호하고 또 지식재산 소유자를 보호를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중국에 있는 것과 유사한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등록부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지스터가 디지털 시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데이터 위주 기술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AI 같은 것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안을 지키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혁신을 도모하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EU 회원국 간에 디지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규정을 이제는 준수하기 앞서서 모두 다 통일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에 맞게 유럽연합에서 단일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윤리적 차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AI 법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윤리적 사용입니다. 기술적 발전 때문에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혁신을 도모하되 인권을 지켜주고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늘려주고 또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준을 무조건 만들면 안 되겠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 첫째, 혁신은 계속 권장하고 또 절대로 인권이 유린되거나 오도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준이나 법이 제정되면서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감독,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 모두 다 균형 잡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AI가 생성한 혹은 AI가 어시스트한 혁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좀 더 열띤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최적의 접근 방식인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향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허. 이제 특허법상 발명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발명가로서의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이 창출한 발명이라는 것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과연 AI가 주는 답이 과연 특허를 할 만한 적격성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또 발명자라고 할 때는요. 어디까지가 발명자인지 AI도 발명가가 될 수 있는지 발명자성을 보유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발명가가 implementation, 구현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유럽에는 발명가가 구현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청에서 또 유럽 특허 관련된 관행들을 보면요. 앞으로 좀 더 진화하거나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 향방은 뭘까요? 유럽 특허청의 판례를 보면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테크니컬하다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이건 테크니컬해라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랫동안 암호화폐 전혀 이거는 테크니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당화, justification 정말 중요합니다. 유럽 특허청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그리고 훈련 세트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이터 세트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이름으로서 데이터 세트가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신경망이 지금 보호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경망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경망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작권 같은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리를 줘야 될지 토론 중인데요. 유럽 사법부에서 지금 신경망을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의 권리자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자들이나 혹은 침해자들 절대로 ROI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발명을 한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에 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제 발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AI와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해서 유럽의 현황, 어떤 과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도전 과제를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부터 시작해서 공평하고 또 발명가들,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대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이 복잡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가 오히려 우리 눈앞에 펼쳐 있을 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과감하게 범세계적인 레귤레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지식재산과 관련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범세계적 함께 힘을 합쳐서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발명가들, 창작자들의 독창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글로벌 솔루션을 마련하자라고 제안 드립니다.
파리 컨벤션, IP 권리에 대한 파리 컨벤션이 19세기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파리 컨벤션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현 세상에 안 맞기 때문에 이 파리 컨벤션 안에 데이터와 AI를 21세기에 맞게 내용을 집어넣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